194쪽에 점포 입지와 종류 그게 이제 실제 8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상권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터가 주장한 공간 균배 원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균배 원리는 이제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런 뜻이겠죠.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러면서 이제 점포 입지가 결정된다는 건데, 자 여기에 하나의 상권이 있어요. 근데 이 상권에 소비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소비자가 지금 한 개의 상권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상권의 중앙 지점은 지금 여기입니다. 요 상권에 기존 점포가 먼저 딱 한 개 입지를 하고 있어. 갑이라는 기존 점포가 하나 입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권 내부에 새로운 점포가 입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 입지하는 게 더 유리한가, 그걸 분석한 게 공간 균배 원리예요. 근데 새로운 점포는 무조건 기존 점포보다 조금이라도 중앙에 더 가까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냐? 그 소비자들이 하나의 상권을 놓고 외곽으로 모이기보다는 중앙으로 모이드는 습성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가 이제 중앙지향형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점포가 중앙에 더 가까이 있을수록 소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를 더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새 점포가 중앙에 입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을 점포 쪽으로 쏠려가 버리니까 갑의 상권이 차단이 되겠죠. 그럼 갑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을보다 더 중앙에 가까이 가고자 입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갑 쪽으로 소비자가 쏠려가 버리니까 을의 상권이 또 차단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을도 또 경쟁을 통해서 또 갑보다 저 중앙에 가까이 가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갑의 상권이 차단되면 갑도 또 저 중앙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이렇게 배분해 가면서 입지 경쟁을 펼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여든다. 이게 이제 공간 균배 원리예요. 소비자를 조금이라도 더 유인해 가기 위해서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여들기 위해서는요, 수요의 탄력성이 0이어야 돼. 0.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면은 모든 점포가 중앙에 다 모인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 우리 수요의 탄력성 했잖아, 그지? 수요의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게 탄력성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탄력성이 0이다. 그 말은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30% 인상했어. 근데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 값이 0이죠. 가격을 50%나 인하했어. 그래도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러면 탄력성이 0이 되고, 이때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했다.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뒤로 갈수록 괴로워진다 그랬죠. 괴로워지는 건 그래. 앞부분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뒤로 갈수록 하나씩 정리가 돼야 뒤까지가 다 올바르게 순차적으로 쫙 흐름이 연결돼 가는 거예요. 앞이 뭔가 그죠? 정리가 안 됐죠. 뒤에 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전혀 못 알았습니다. 우리 개로는 영어 안 나와요. 쏘는 말도 안 나오고 순 우리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내가 하는 말이 러시아어로 들려요. 쏘는 말로.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보강할 때, 1월 토요일 날 보강할 때 내가 러시아어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때는 이 보강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보강 안 오시면 안 된다. 지금 오늘 이제 시장론이 다 끝나면 정책론은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한 2시간 정도면 끝나. 그럼 정책론 끝나면 그 다음에 뭐야? 투자론이죠. 이 투자론은 들어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좀 시간 할애해 가지고요. 토요일 날 하루 그냥 비워요. 오세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0이다 이 말은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소비자들은 종료보다 가격을 인상하면 더 적게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고, 또 가격을 인하하면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거든. 그럼 가격이 변하실 때 수요량도 변한다면 탄력성은 0이 되는 게 아니고 1보다 크거나 적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0이라면 모든 점포는 중앙에 모인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0이 되는 경우는 드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요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점포 입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수요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아주 좁게 형성되는 경우, 시장이 좁은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를 해야 돼요. 중앙에 입지하는 점포가 뭐냐? 집심성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성이 작을 때는 중앙에 입지를 해서 집심성 점포를 형성해야만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이 아주 크고 시장이 아주 넓게 형성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굳이 중앙에 입지할 필요가 없어. 외곽 쪽에 분산 입지해도 소비자를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는데요. 이 외곽에 분산 입지하는 점포를 산재성 점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이 크게 따라서 탄력성이 작은가 큰가, 그게 따라서 점포 입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간균배 원리의 결론인데요. 기억을 해야죠. 자, 봐라.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지읒시제. 시장이 좁다, 지읒시제. 좁다, 그죠? 지읒 아니야, 이? 좁다 할 때. 그리고 중앙에 입지한다, 지읒시제. 집심성이 좋다, 지읒시제.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을 때는 중앙에 입지하는 집심성이 유리하다. 지읒으로 네 개가 올바르게 연결돼야 돼. 밑에는 그죠? 키역이고 니은이고 비읍이고 시옷이야. 그러니까 지읒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키역이나 니은, 비읍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된다 이 말이지. 올바르게 지읒이 네 개가 딱 연결돼야 됩니다.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좁을 때는 중앙에 입지를 하는 집심성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지읒 네 개가 기억이 나면 한 문제 맞추고, 요게 기억이 안 나면 쩌 되느니라 끝나는 순간. 꼭 기억을 해라. 그럼 이제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점포가 중앙에 입지하는 집심성 점포도 있고, 또 외곽 쪽에 흩어져서 분산 입지하는 산재성 점포도 있고, 점포가 여러 개가 파생이 됩니다. 이 공간균배 원리의 결론에 따라 파생되는 점포 네 가지가 있네, 그지? 자, 집심성, 산재성, 집재성, 국부적 집중성, 네 가지 점포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점포의 유형도 사례를 가지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집심성은 상권의 최고 심장부에 입지하는 점포들이다 이런 뜻이다. 상권의 최고 심장부인 요지에 입지하는 점포 주로 어떤 거겠어요? 고가품들이겠죠, 그죠? 기금속점, 백화점, 대형 서점, 극장, 고급 음식점, 고급 의류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상권의 최고 요지에 입지하는 집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집재성은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 같은 업종이 전부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들을 집재성이라 한단 말이야. 대구에 거주하면서 집재성 점포를 모른다. 그럼 대구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 원대 오거리 가면 뭐밖에 없죠? 가구점밖에 없다. 원대 오거리 가면. 원대 오거리 지금 저기 또 저 서구 이연동 가도 가구점 700이 들어서 있죠. 원대 오거리도 가구점밖에 없잖아요. 다 한 장소에 모이죠, 가구점이. 북성로, 서성로 가봐요. 뭐 있어요? 기계상가, 공구상가가 없어. 또 그 뭐 연탄 숯불고기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 그것도 있죠, 물론, 그죠? 그거 먹으러 진짜 옛날에 대구, 내가 기차 타고 다닐 때는 내려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그죠? 북성로 가지고 택시 딱 타고 걸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한잔하고, 그죠? 집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맛있어요, 그게, 그죠? 지금도 있겠죠? 언제 한번 갑시다. 가려면 야간 수업에 와야 된다, 그지? 딱 끝나고 바로 가는 거죠. 그 기계점이나 공구점도 다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대부분, 그죠? 국민은행 옆에 신한은행 있고, 신한은행 옆에 농협이 있고, 뭐 대부분 이 금융기관도 한 장소에 모여요. 금융기관이라든가 관공서. 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 사무실밖에 없다. 법무사. 세무사 앞에 가면 세무사 사무실밖에 없죠. 이런 것들도 전부 한 장소에 다 모이는 집재성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집재성 그러면 가구점, 기계점, 공구점, 금융기관, 보험회사, 상사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재성 점포 그러면 산재라는 게 뭐야? 흩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장소에 모이는 게 아니고 뚝뚝 흩어져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인데요. 주로 이제 이것들은 규모가 적고 영시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 있으면 한 점포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뚝뚝 흩어져서 입지해야 돼. 주로 이제 규모가 적고 영시한 점포 생각하면 돼요. 잡화점, 어물점, 과자점, 그리고 동네 상권에 입지하는 점포들 있잖아요.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미장원,
이런 것들이 전부 산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요즘 미장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장원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죠, 그죠? 미장원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딱 한 군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문 닫아야 돼. 제일 못생긴 여자가 하는 데만 살아남아요, 그죠? 잘생긴 여자가 하는 데는 파마를 안 간다고 질투심이 강해갖고 여자들이. 맞지?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이제 미장원이나 목욕탕, 이발소 이런 것도 다 흩어져야 분산 입지에 유리한 산재성 점포를 행사합니다. 그러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국부적인 중심부에 같은 업종이 모이는 점포를 뜻하죠. 이 국부적 중심지라는 게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을 뜻해요. 농어촌 사이의 상권. 거기를 이제 국부적 중심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농촌 사이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면, 그죠? 바닷가에 가면 뭐 팔아요? 그러니까 어구점. 물고기 잡는 어구점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구점. 그 다음에 농촌 사이에 가면 뭐 농기구점, 비료상, 농약점, 씨앗 취급점 이런 거 있죠. 종묘상. 이런 것들이 전부 국부적 집중점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게 집재성 점포고 뭐가 산재성에 해당하는가. 당연히 이 사례를 가지고 구분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그 사례들을 좀 익혀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강준비원리 결론에 따라서는 네 가지 유형별 점포가 나타났잖아. 집신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재성, 그죠? 네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의 구매 관습에 따라서도 점포를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편의품, 그리고 선매품, 전문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제 쉽게 구분하는 거는 편의품이 제일 규모가 적고 전문품이 가장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품이 저차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선매품은 중차 정도, 그리고 전문품은 고차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 좀 쉬워. 그러니까 이 편의품은 일상생활용품, 그러니까 일용품이라든가 생활필수품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점포란 말이야.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니까 주로 이제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일용품들은 대부분 고객이 누굽니까? 주부들이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부 고객이 대부분을 형성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용품들은 우리가 조금씩 자주 거의 매일 들락거리면서 사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야채, 과일, 채소, 생선, 뭐 술, 담배, 맥주, 우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두루마리 휴지라든가 생활 필수품이나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니까 조금씩 자주 사야 되죠. 시금치를 1년치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사람 없죠? 오늘 사고 오늘 한 끼 딱 먹고 내일은 가서 콩나물 사고 이러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고등어 2년치 사갖고 보관해놓고 먹든지 뭐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자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활 필수품이니까 가격이 좀 저가품이거든요. 그 자주 사니까 구매 빈도는 어떻다? 매우 높다. 구매 빈도는 높으나 구매 빈도가 높으면 마진율은 떨어져요. 이윤이 적다 이 말이야. 저가품이니까 이렇게 구매 빈도는 매우 높으나 마진율이 적은 이런 생활 필수품이나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편의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매품은 선별해서 매매하는 상품이라는 뜻인데요. 선별해서 매매한다는 말이 뭐냐? 고객이 일일이 비교 후 구매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객이 가격, 품질, 스타일, 모양 등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요 말이 딱 떠올라야 돼. 비교 후에 구매한다. 요 말이 떠올라야 돼, 선매품은. 그러니까 일일이 가격이나 품질, 스타일, 모양, 색상 이런 걸 다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점포. 이런 게 선매품인데 가장 대표적인 선매품 그러면 부인복 의상. 부인복 의상. 쉽게 표현해서 이제 양장점이다. 부인복 의상이라든가 뭐 전자제품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죠? 저기 그 서문시장 사거리에, 큰장 사거리 가면은 거기 대신 지하도에 상가가 있어요. 지하 상가가. 그 대신 지하 상가가 가나다라 사열이 있거든요. 점포가 160개가 들어앉아 있어요. 한 열에 40개씩. 근데 거기에 80%는 전부 양장점입니다. 점포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양장점에 전부 그죠? 여자 마네킹 딱 씌워놓고 티 하나 입혀놓고 몸빼 하나 걸쳐놓고 이래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이게 많은데 근데 우리 사모님들이 양장점 가가지고 티 하나 살 때 척가에 가서 마음에 든다고 바로 삽니까? 안 사요. 이것도 여러 개 있거든, 그죠? 그럼 있으면 척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요거 얼마지? 9,900원이구나. 색상도 만져보고요. 모양이 어떤지 다 보죠. 그러면서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나오죠. 그래 육가게 바로 가잖아, 그죠? 그래 또 앞가게하고 다 비교한단 말이야, 이제.
그래 또 뭐라 합니까? 어머 지갑을 안 들고 왔네. 그럼 또 나와. 그래 또 나와 또 여기까지 또 가잖아요. 그죠? 또 옆에 가서 앞에 가고 또 비교하죠. 그래갖고 저녁에 우리 아저씨랑 새로 올게요 하고 또 나와고 또 옆에 가고 온 동네 다 돌잖아요. 그래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비교를 해. 그 후에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뭐 큰 것도 안 사잖아. 여기 가가지고 4,000원 주고 몸빼 하나 딱 사갖고 이렇게 일일이 비교 후에 구매한다.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이는 점포.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가격이라든가 스타일, 색상, 모양 등을 비교 후에 구매하니까 이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판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요. 소량 생산을 해요.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데 이제 적합하고 소비자의 취미를 잘 반영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그런 점포들이 선매품인데요. 선매품. 비교 후 구매한다. 요 말이 딱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의품 그러면 주부 고객이 대부분이고 일용품을 취급한다. 요 말이 바로 설정해야 돼요. 전문품은 이제 전문품 유표품이라고 돼. 유표품. 그러니까 유표 유명상표를 줄임말이에요. 유명상표. 그러니까 이제 유명상표를 취급하는 점포니까요. 전부 이거는 고급자가 들어가는 건 다 전문품입니다. 고급 시계, 고급 향수, 고급 자동차, 고급 카메라, 고급 의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전문품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용어가 들어간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딱 보는 순간 여기 골프 뭐 채 하나 딱 그려놓고 그죠? 뭐 치마도 그죠? 12cm짜리 그죠? 그래갖고 한 벌 딱 이렇게 티하고 한 벌 해가지고 120만 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골프 딱 이렇게 딱 채 그려지면 저녁에 공짜로 치러 댕기는구나 좀 잘 나가네 이렇게 알아주잖아 그죠? 그게 이제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한다 이 말이 뭐야? 우쭐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도 차를 끌고 와서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멀리 떨어져서 찾아가서 사온다는 거예요. 왜? 상표 자체가 유명 상품이니까 누구나 봐도 알아주니까 우쭐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 이런 점포를 이제 그러니까 유명 상표를 제공하는 점포니까 유표품이라고 하다가요. 고급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전문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가가지고 120만 원 주고 골프웨어 한 세트 샀다 그제? 내일 또 가겠습니까? 18년 뒤에 가야 돼, 그지? 그제? 그러니까 이제 구매 빈도는 어떻다? 매우 낮다. 구매 빈도는 낮은데 고가품이니까 마진율은 높다.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편의품하고 구분할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에요. 저가품은 구매 빈도는 높으나 마진율이 낮고, 그죠? 고가품은 구매 빈도는 떨어져도 마진율은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게 초점이 되겠어요. 자, 상권에 관한 이론, 상업지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상당히 이론이 뭐 8개나 나왔잖아. 그죠? 또 뭐 니시무라 교수의 중심지 집약기술 모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까지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게요. 그 계산 문제는 허브의 확률 모형이나 레일리의 소매 엘리프스에 따라서 소비자를 몇 명 끌어가는가. 그건 매년 정해진 계산 문제라 3, 4월 단계 가서 충분히 주시시켜 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는 크루셀의 중심지 이론, 레일리의 소매 엘리프 법칙, 허브의 확률 모형. 이 세 가지 이론이 주로 이제 이론에서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들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세 이론 있잖아요. 크루셀의 중심지 이론하고 레일리의 소매 엘리프 법칙, 허브의 확률 모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두시고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나왔죠. 부지 평가 기본 뭐 있나?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매상고 평가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단계에 설명해 드릴 건데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상권에 관한 이론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공업 입지론으로 갑니다. 공업 입지론, 이제 공장 입지에 관한 이론이다 그런 뜻이다. 이 공업 입지론은 물론 여러 개가 있어요. 공업 입지도. 근데 공업 입지론은 보통 3, 4년에 한 번 정도 요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업 입지론은 크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론은 아니에요. 공업 입지론은. 근데 여러 갈래가 있지만 공업 입지론은 첫 번째 이 공업지의 효시가 되는 이론이 배버가 주장한 최소 비용 이론이고요. 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게 레스가 주장한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배버는
공장이 입지할 때는 공장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입지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레슈는 그게 아니다. 최대의 수요를 창출하는 지점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어요. 근데 요 두 사람의 이론을 합쳐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이제 아이샤드라든가 또 그린허시라든가 뭐 스미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이론이 통합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합이론은 위에 두 이론을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거 외에도 뭐 파랜드 배달 가격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 근데 크게 이제 공업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공업지의 효시가 된 이론이고요. 주로 이제 최소 비용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버는 공장이 입지할 때는 공장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지점이 공업처럼 가장 양호하다 그랬는데 이 공장에서 투입하는 비용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 있습니다. 수송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노동비 있습니다. 인건비 그지? 인건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생산비도 있습니다. 생산비도 있고요. 또 공장이 서로 모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적 이익도 있고 이 공업지를 결정할 때는 고려할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도 배버는 공장은 최소의 수송비를 지출할 수 있는 지점이 공업지로는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는 거는 뭐?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장은 생산비나 노동비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아니고 뭐요?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점에 입지를 해라. 이게 공업지로는 가장 양호한 곳이다. 그게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레슈는 야 무슨 소리 하냐. 공장이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만 최소화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사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은 최대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이 공업시설은 가장 양호하다 그랬는데 요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다면 그 지점이 점차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 즉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입지를 해라. 그게 공업시설은 가장 양호하다. 책에 다 나와 있다. 그 줄 짝처럼 맨 밑에 줄에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점이 공업시설은 가장 양호하다. 이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두 이론을 통합해 가지고 배부의 입장도 맞고 레쉬의 입장도 맞다. 그러니까 공장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고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 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통합해 보는 거야. 두 이론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아이샤드나 그린더 이런 학자들은 그죠? 총 수입은 최대가 되고 그다음에 총 비용은 최소가 된다. 그렇다면 봐봐. 최대의 수요가 창출된다. 최대의 수요가 창출되는 지점이 총 수입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다음에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는 지점. 최소의 비용이 투입되는 지점이 총 비용은 최소가 되잖아. 그죠? 근데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남는 게 뭔가요? 그게 공장에서 남기는 이윤입니다. 그제? 근데 총 수입은 최대고 총 비용은 최소다. 그럼 수입은 최대인데 비용이 최소라면 그 차익인 이윤은 가장 큰 거지.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장은 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지점, 즉 총 수입이 최대가 되고 총 비용은 최소가 돼서 그 차액인 이윤이 최소가 되는 이윤 극대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공업이론은 가장 양호하다. 이게 이제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통합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업이론을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그러니까 이 배버는 공장에 입지할 때 최소의 수송비,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나 운송비나 교통비가 같은 편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요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이 공업주는 가장 좋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하면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배버가 도입한 개념이 원료지수라는 개념이다. 원료지수란 국지 원료의 중량을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값, 원료 무게를 제품 무게로 나눈 값이 원료지수고요. 이 원료지수에다가 1을 합쳐서 입지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지수가 만약에 3이라면 입지 중량은 4가 되는 거고요. 원료지수가 0.7이면 입지 중량은
1.7이 되겠죠. 원료 지수에서 1을 합친 게 입지 중량이니까. 자, 이 원료 지수의 개념을 가지고 공장이 원료 쪽에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원료 지향을 해라. 원료 쪽에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원료 쪽으로 가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생산 즉시 소비가 이루어지게요. 시장 가까이 입지할 때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시장 지향을 하라. 이렇게 해서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 두 개를 구분했는데 공업지에서 유행을 묻는 문제는 이걸 구분하는 데서 대부분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을 구분하는 거. 원료 지향의 반대가 시장 지향, 시장 지향의 반대가 원료 지향이에요. 그럼 이거 뭐 두 개 다 정리할 필요가 없지. 한 개만 제대로 딱 정리하면 반대로만 해석하면 되니까, 그지? 자, 어떤 공장들이 원료 쪽에 가까이 가야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자. 오늘 원료 지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지. 자,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은 입지 중량은 뭐보다 클까요? 2보다 크겠네. 원료 지수에서 1을 합치면 입지 중량이 했으니까. 그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말은 원료하고 제품 중에 뭐가 무겁다는 뜻. 또 이 분수 나오니까 또 깽하고 완전히. 원료의 무게가 10kg다. 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의 무게가 5kg로 줄어들었다. 원료 지수가 얼마고? 1보다 크네. 10 나오는 게 오니까. 그러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말은 제품의 무게보다 원료의 무게가 더 크다 이 말이죠. 원료가 더 무겁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료가 무겁고 원료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더 크다 이 말이야. 이제 원료 중량이 더 크니까 원료를 실어 나르는 수송비가 제품을 실어 나르는 수송비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원료가 더 무거우니까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더 크게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수송비를 절감하면 원료 수송비가 더 크니까 원료 쪽에 공간이 가까이 가라 이 말이야. 에이? 그래 수송비 절감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원료 수송비가 더 크고 원료가 무겁다는 말은 잘 들어라.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면은 완제품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버리죠. 그지?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중량이 감소한다 이 말이 원료가 더 무겁다 이 말이라. 그러면 원료가 더 무거우니까 원료 수송비가 더 크게 지출되니까 원료 쪽에 공장에 입혀야 된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원료가 있는가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편재해 있는 원료를 국지원료 또는 편재원료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광물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죠. 연탄의 원료가 뭐죠? 석탄. 석탄이 전국 어디에 다 분포합니까? 저 강원도 태백이라든가 경북 문경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석탄은 없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런 원료를 국지원료, 특정 지역만 국지로 분포한다. 또는 특정 지역만 편재해 있다. 그래서 편재원료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전국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있죠. 물, 공기 이런 거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 원료를 보편 원료라고 한단 말이야. 보편 원료. 그런데 원료가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으면 그 원료가 있는 지역 쪽으로 가야 수송비를 절감하겠지. 그러니까 보편 원료가 아니고 편재 원료, 편재 원료 또는 국지 원료,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당연히 원료 쪽에 공장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대구에서 연탄 공장 하려고 하는데 연탄의 원료가 석탄이라 석탄이 저 강원도 태백가에 있는데 그죠? 태백에서 석탄 사가지고 대구까지 싣고 와서 연탄 만들어서 팔려면 그죠? 330원짜리 한 장 받는 연탄을 10,000원 정도 받아야 타산 나올까 말까 할걸요? 그래서 공장 운영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료가 특정 지역만 분포하면 당연히 원료가 있는 쪽에 공장에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럴 거야, 수송비를 절감하려면, 그제? 그 다음에 완제품이 아니고 원료의 부패성이 큰 기업이 있어요. 원료가 쉽게 상하는 기업이 있지. 뭐 어떤 게 있나? 대표적으로 통조림이라든가 뭐 냉동곰 이런 게 있죠. 통조림 속에 들어가는 황도라든가 고등어, 꽁치 이런 거는 상해요. 생선이. 근데 완제품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절대 안 상하죠. 그럼 이건 제품이 상하는 게 아니고 원료가 쉽게 부패하잖아. 그죠? 그래서 원료의 부패를 방지하고 즉각 생산을 하려면 원료 쪽에 공장에 입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원료 지향 산업이 이런 것들이면 시장 지향은 전부 반대라. 원료 지수가 1보다 적다. 입지 중량이 2보다 적다. 원료가 아니고 제품 중량이 더 크다. 또 원료 수준보다 제품이 더 무거우니까죠. 봐라. 원료의 무게가 5kg인데 제품의 무게가 10kg다.
그럼 원료수는 0.5죠. 그러니까 원료수가 1보다 적으면 원료보다 제품이 더 무겁다는 뜻이니까 제품을 실어나는 수송비가 더 크겠죠. 그죠? 그 제품을 싣고 다니면 안 되니까 생산 시 바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시장가에 가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제품이 더 무거우면 가벼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의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 말이야. 시장 제한을 해야죠. 제품을 싣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현재 원료가 아니고 보편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이 있죠. 원료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원료 수송비는 들어갈 일이 없겠죠. 예를 들면 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뭐죠? 청량 음료. 사이다 공량은 물이 원료잖아요. 물은 어디에서나 퍼다 쓰면 되잖아. 전국 어디에서 쉽게 구하니까. 그럼 원료 수송비는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럼 제품 수송비만 줄여가면 수송비를 0으로까지 줄일 수 있잖아. 그죠? 무조건 시장 가까이 있어야지 수송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편 원료 사용 기업은 시장 제약. 그다음에 원료가 아니고 완제품이 쉽게 상하는 기업이 있죠. 제품의 부패성이 큰 기업. 뭐 있노? 두부 공장. 두부 공장 있잖아. 그죠? 또 제빵 산업. 이런 거는 완제품이 상하는 거지 원료가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즉시 바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지? 또 원료가 아니고 뭐 제품의 부패성도 크지만 제품이 파손 위협이 큰 기업이 있죠. 그럼 제품 싣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지? 유리공장 있잖아. 유리공장. 생산 시 바로 소비를 시켜야 되니까 시장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시장 지향은 원료 지향하고 좀 반대라. 그냥 반대로만 해석하면 되니까 그냥 하나만 제대로 딱 정리하면 이거는 한꺼번에 정리하겠죠. 두 개 같이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료 지향 한 개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그럼 시장 지향은 전부 반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공업입지는 이제 이거 이외에도 그죠? 뭐 자유입지행도 있고요, 중간지점 지향이라는 것도 있고, 노동지향형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지향형은 이제 노동 그 수송비보다는 인건비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아주 싼 지역에 입지할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사업을 노동지향이라는 거야. 주로 섬유, 방직, 신발 산업 이런 것들이 저임금 지역에 입지하는 노동지향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점 지향형은 자, 원료 산지하고 소비시장 사이에, 공장이나 소비시장 사이에 수송수단이 딱 바뀌는 지점이 있어. 수송수단이. 그럼 그 지점이 바로 중간지점이고, 여기를 적환지점 또는 이적지점 또는 중간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다면 수송수단을 바꾸는 그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라 이 말이야. 왜냐? 자, 원료를 만약에 해외에서 실어와서 공장에서 생산 소비한다고 가정해봐요. 국내에서. 그러면 해외에서 실어올 때는 비행기라든가 배로 실어오겠죠. 그럼 그게 이제 부두라든가 공항에 도착하면 수송선을 바꿔서 트럭에 옮겨 실어가지고 공장까지 또 들고 가고 하겠죠.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러면 수송선이 바뀌잖아. 그럼 수송선을 바꿀 때 다시 원료를 내렸다가 다시 싣고 하면서 선적이나 하역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수송선이 바뀌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 입지를 해라. 그러면 가장 수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산업을 중간 지점 지향형 또는 적한 지점 지향형, 이적 지점 지향이라는 게 중간 지점, 이적 지점이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집적 지향형 하는 게 있어요. 집적 지향. 집적 지향은 집적이 뭐? 모인다 이 말이야. 모여. 그러니까 한 장소에 모여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사람인데요. 주로 이제 기술자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바닷가 쪽에 입지하는 산업들, 기자재 산업들 생각하시면 되겠네. 조선, 선박, 철강, 석유, 화학 산업 이런 것들은요, 전부 바닷가 쪽에 있죠. 근데 그쪽에 가보면 그 조선업종 옆에 보면, 조선소 옆에 보면, 그죠? 기자재 공장들이 절벽에 늘어서 있어요. 이것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야 기술 교환이라든가 정보 교환 이런 걸 하면서, 그죠? 비용을 아주 크게 절감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송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죠? 기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한 장소에 집적에 있을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거죠. 그런 산업을 집적 지향이라는 거고요. 자유입지행은 입지를 가리지 않는 거죠. 기업이 선호하는 장소에 그냥 아무 곳이나 입지해도 좋다. 이런 게 자유입지행인데, 주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원료지향하고 시장지향은 반드시 구분을 안 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가장 많은 답을 요구하고 유형을 물을 때는, 그 다음에 집적지향, 중간지점 지향, 노동지향 정도까지는 첨가해서 같이 기계에 드는 거죠. 자, 오늘 입지 이론, 이 공업입지론까지 해가지고 우리 3장의 시장론하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까지를 다 정리해 봤는데 이 오늘까지 다룬 시장론은 그다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정리할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또 효율적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에서는 여가 현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론에서는 제일 먼저 지대 이론 오늘 4개 비교해 드렸죠. 4개의 지대 이론하고 그다음에 도시 성장 이론 6개 비교했잖아. 그죠? 그 중에서도 동심원 이론하고 선행 이론하고 다핵심 이론 3개의 이론의 요지들을 점검해 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상권의 이론은 다 알아야 됩니다. 뭐 한 개도 버릴 건 없는데 아주 중요한 게 크루살리의 중심 이론, 레일리의 소멸로 법칙, 허프의 확률론, 그 3가지 이론이 축이라고 보시면 돼. 그 3 이론의 요지를 딱 정리하고요. 공업지로는 그다지 자주 시험에 나온 건 아니야. 아닌데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라서 공장이 입주할 때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은가를 구분하는 거죠.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 요 정도까지를 구분해 놓으면 시장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점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토요일 날 뭐 어쩔 수 없이 1, 2월에는 봉화를 한번 할 수밖에 없네요. 10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에는 또 개정세법 특강이 있어가지고 2시까지밖에 못해요. 제 마음은 한 5시 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좀 진도를 쫙 빼놓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2시까지만 하고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4시부터 개정세법 특강까지 이렇게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 토요일 시간 비우고 10시까지 오셔야 되겠어요.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토요일 보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